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다나카 히로노부의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된다입니다. 이게 글쓰기에 관한 책인데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글쓰기의 테크닉은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하거든요. 그렇죠. 글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분이라면 아니 이게 정말이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맞아요. 보통 글쓰기를 배운다고 하면 멋진 문장 만드는 법, 설득력 있는 구조 짜는 법 이런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은 그 모든 통념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는 셈입니다. 글쓰기를 잘 해내야 할 과업이 아니라 뭐랄까 나를 위한 즐거운 놀이로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내가 즐겁기 위해 글을 쓴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 24년차 광고 카피라이터의 실전 노하우나 아니면 취업 자기소개서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글쓰기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의 모든 철학이 담겨있는 아주 상징적인 일화부터 시작하면 딱 좋겠네요. 저자가 중학생 시절에 겪었다는 아주 기묘한 경험이요. 아, 그 이야기요. 저거 읽고 진짜 황당했어요. 무슨 잡지에 실린 진로 적성 검사를 풀었는데 첫 질문부터가 당신은 고릴라입니까? Yes, No 였다면서요? 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NO로 자야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Yes를 누르면 대체 뭐가 나올까? 그렇죠. 저라도 궁금해서 눌러봤을 것 같아요. 저자도 바로 그 호기심을 못 참고 Yes 쪽 화살표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문장이 이거였죠. 당신은 고릴라다. 네. 먼저 인간이 될 방법을 생각하라. 정말이지. 이걸 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냥 독자를 놀리려고 작정한 건가요? 저자도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확신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은 편집장의 지시나 독자의 반응을 계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무감이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쓰고 싶어서 자기가 이걸 읽었을 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썼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누가 시켜서 쓸 만한 글은 절대 아니잖아요. 바로 그 경험이 내가 읽고 싶은 글을 쓴다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의 테크닉은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조금 비약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무리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고 해도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문장 구조 같은 최소한의 기술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테크닉은 그런 기본적인 작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있어 보이는 글을 쓰려고 막 덧붙이는 그런 인위적인 기교를 말하는 거죠. 저자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오직 자신을 위해 요리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한 요리요? 네.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까지 말해요. 나를 위한 요리라. 확실히 남에게 대접할 요리는 레시피도 찾아보고 플레이팅에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혼자 먹을 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 막 대충 넣고 제가 좋아하는 맛을 내는 데만 집중하죠. 과정도 훨씬 즐겁고요. 바로 그겁니다. 글쓰기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쓰면서 즐겁지 않고 내 스스로가 첫 번째 독자로서 재미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걸 재미있게 읽겠냐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모든 글쓰기는 결국 나라는 가장 까다롭고 정직한 독자를 만족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대원칙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가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나 업무 메일도 글인데 이건 도저히 저를 위해 즐겁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저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걸 그냥 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어떤 구분이죠? 바로 서류와 글의 구분입니다. 서류와 글. 네, 방금 말씀하신 보고서, 기획서, 업무 메일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의무감으로 쓰는 건 서류에 해당한다는 거죠. 쓰는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읽는 사람은 업무 처리하려고 읽는 거니까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죠. 서류랑 글은 애초에 종류가 다른 거군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진짜 글은 뭔가요? 쓰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것이 글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영화 감상평, SNS에 쓴 맛집 후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쓰는 이런 글의 90%가 사실은 전부 에세이라고 주장합니다. 에세이요? 왠지 전문 작가가 쓰는 수필 같아서 조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에세이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해요. 바로 사상과 심상이 교차하는 곳에서 태어나는 문장이라고요. 사상과 심상.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예쁜 길고양이를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디에 해당되나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봤다는 건 겪으신 객관적인 사실, 사건이죠? 네.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사건, 정보가 다 사상에 해당해요. 그럼 그 고양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그 쓸쓸하고 안쓰러운 마음, 즉 어떤 사건에 대해 마음이 움직인 결과 그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바로 심상입니다. 고양이를 봤다는 사상만으로는 그냥 사실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무 맥락 없이 나는 슬펐다는 심상만 툭 던져놓으면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길에서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를 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심상라고 쓰는 순간 그게 바로 당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한 편의 온전한 에세이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간단하네요. 우리가 SNS에 글 올릴 때도 오늘 파스타를 먹었다, 사상랑 정말 행복한 맛이었다, 심상을 항상 같이 쓰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매일 에세이를 쓰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사상과 심상의 결합이라는 틀을 이해하면 글쓰기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져요. 내가 겪은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포착하고 그 둘을 솔직하게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모순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책 읽다가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테크닉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저자가 갑자기 24년차 광고 카피라이터의 비법이라면서 7가지 발상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저자도 그걸 의식해서 이 챕터는 부록 같은 개념이라고 한 발 물러서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실용적인 조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놀랍게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앞서 말한 사상과 심상의 결합이라는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고 방식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고 방식이요? 예를 들어 어떤 원칙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 가지만 말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장점이 연비, 디자인, 안정성, 가격 뭐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해보죠. 광고 제작자는 이걸 전부 다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당연하죠. 하지만 저자는 그럴 경우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단언해요. 그래서 수많은 장점, 즉 사상들 중에서 타겟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일 심상과 연결될 지점을 찾아내서 그것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장점이 많다고 다 늘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선택과 집중이네요. 마치 제가 친구에게 어제 본 영화 얘기를 할 때 모든 장면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인상 깊었던 딱 한 장면에 대해서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원칙인 15자 이내로 말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히 글재수를 줄이라는 기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가장 압축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군더더기를 전부 덜어내는 훈련이죠. 본질만 남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신경 쓰는 지점을 건드린다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차는 연비가 리터당 20km입니다. 라는 사실, 즉 사상만으로는 사람들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걸 이 차를 타면 당신의 한 달 주유비가 10만 원 절약됩니다. 처럼 소비자의 욕망이나 관심사, 즉 그들의 심상과 직접 연결해줄 때 비로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원칙들은 전부 철저하게 독자를 의식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시선을 끌고 신경 쓰는 지점을 건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읽고 싶은 글을 쓰라는 대원칙과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나 자신을 위한 글쓰기라면서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타겟 독자를 설정하고 글을 쓰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20대 여성이 공감하는 글 같은 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왜 불가능한가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유일한 20대 여성은 나 자신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타인의 삶을 막 상상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글은 거짓말이 되거나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유일한 타겟 독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카피 원칙에서 말한 독자의 시선은 대체 뭔가요? 그건 불특정 다수인 독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첫 번째 독자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독자로서의 나. 네, 내가 쓴 글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읽어보는 거죠. 나라면 이 문장을 읽고 시선을 빼앗길까? 나라면 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결국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이고 까다로운 독자로 삼는 행위인 셈입니다. 이건 글을 쓰고 나서 받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평가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해요. 내 글이 재미있는지, 내가 이 글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오직 나, 그리고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타인의 몫이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 악플이던 칭찬이던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글쓰기 본연의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조언이죠. 내가 즐거우려고 시작한 일이 남의 평가 때문에 괴로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 철학이 정말 의외의 영역, 바로 취업 자기소개서에도 적용된다는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보통 자소서는 철저하게 읽는 사람, 즉 인사 담당자를 분석해서 써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도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우선 모든 지원 동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단언해버리죠.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귀사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진심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저자는 그런 판에 박힌 서류용 문장 대신에 솔직하고 흥미를 끄는 단 한마디, 광고용으로 말하면 헤드카피를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취업할 때 썼던 지원 동기가 딱 한 문장이었다고 해요. 뭔데요? 기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수백 통의 비슷한 자소서를 읽던 인사 담당자라면 얘는 뭐지? 하고 한 번 더 눈여겨볼 것 같아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합격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편의 에세이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내가 가진 수많은 경험, 즉 사상 중에서 이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단 하나의 지점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진솔한 느낌, 신상을 더해서 던지는 거죠. 광고 카피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귀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은 그냥 튀는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봤는데 사상, 유독 이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 듯한 강한 끌림을 받았다. 심상은 아주 개인적이고 진솔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솔직한 글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진정성만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건 없으니까요. 결국 나를 위해 내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담긴 에너지가 타인에게까지 전달될 힘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나카 히로노부의 내가 읽고 싶은 걸 쓰면 된다를 통해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결국 좋은 글의 비결은 뭐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나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사상에 나의 주관적인 마음의 움직임, 심상을 더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믿고 써내려가는 것.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글쓰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글을 쓸 때 역설적으로 그 글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나눈 대화의 가장 큰 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정의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취미란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것? 네, 예를 들어 이동이라는 수단이던 자전거 타기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취미가 되는 것처럼요. 아, 정말 멋진 정의네요. 그럼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글쓰기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업무 보고, 이메일, SNS 게시물, 일기. 그중 어떤 글쓰기가 여전히 수단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글쓰기가 목적 그 자체에 즐거움을 주고 있나요? 이번 주에는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어떤 목적도 없이 오직 쓰는 즐거움만을 위한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